그 다음에 고2 올라간 아이들, 고3 올라간 애들, 고2 올라간 학생들의 학생 수하고 그 다음에 대입 정원입니다. 대입 정원은 지금 고3 올라간 학생 수가 46만 8천 명 정도. 저희가 좀 어머니들이 맨날 얘기하시는 게 뭐 황금돼지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다고 하는 46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2 올라간 애들이 한 4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해마다 수능을 응시한 애들은 고3 응시생들 중에서 뭐 특성화고라든지 그러니까 재학생 중에 특성화고라든지 이렇게 빠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수능을 응시하지 않고 일부 빠진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추론을 하는데 그 추론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추론을 해봤더니 고3 응시생들 한 33만 9천 명 정도 거의 34만 명 정도 올해 시험을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재수생이 올해 한 14만 명 정도 시험 보지 않을까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14만 명 정도 추론하고 있고요. 26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48만 명 정도 그래서 합해서 48만 명 정도 시험 볼 거고요. 26년도에는 마찬가지로 고3이 한 32만 명, 그 다음에 N수생이 한 16만 명 좀 시험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한 시험 보내는 48만 명 비슷할 것 같습니다. 48만 명 정도. 그런데 대학 정원이 몇 명이냐면은 2년제와 4년제 합하면 47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1대1 매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못 가는 경우는 없어요. 등록금만 내면 다 대학 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 정원이 실제로 응시생보다 적거나 비슷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하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 닫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남쪽부터. 자, 근데 우리는 이 대학들 전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오신 부모님들이 전국의 197개 대학에 다 우리 아이를 보내겠어. 뭐 저 남해안에 있는 어떤 대학에 동해안에 있는 어떤 대학에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니까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그래도 상위권 대학을 보내겠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오늘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정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시기에 학생들을 이제 고3 올라가신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수시로 많이 뽑아요? 정시로 많이 뽑아요? 입시 전형은 몇 가지 있죠? 입시 전형은 입시 전형 고3 올라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입시 전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수시는 몇 가지 전형이 있어요. 수시는 교과 있고요, 학종 있고요, 논술 있고요, 특기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가 그러니까 정시가 수능 전형과 그다음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기자는 우리 애들한테 별로 해당이 안 되죠. 예체능 특기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시라 그러면 그 수능 전형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전형이 제일 많이 뽑죠? 네? 수시? 수시라고 얘기하지 말고 수시 무슨 전형? 학종? 어떤 전형이 제일 많이 뽑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쭉 보면 이제 전국 대학 그 다음에 비수도권, 수도권 상위 15개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전국 대학으로만 다 따지면 전국으로 따지면 노란색이에요.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교과 전형입니다. 45%. 자, 정시로는 18%밖에 안 뽑아요. 근데 우리는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관심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교과로 거의 60%를 뽑습니다. 근데 쭉 가면 갈수록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이 뽑는 전형이 뭐예요? 정시. 빨간색 서울 상위 15개 대학 따지면 2026 학년도 겁니다. 따지면 40%가 정시로 뽑아요. 그 다음에 많이 뽑는 게 뭐죠? 학종. 학종이 36%.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교과와 논술이 거의 비슷한 성적을 뽑습니다. 상위권 대학이 교과를 주로 안 뽑고 학종을 많이 뽑는 것은 일단 서울대학이 교과가 없죠. 서울대는 직윤이 물론 성적 제한이 있고 학교장 선생님의 추천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성적 제한이 당연히 걸리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명목은 학종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뽑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뭐가 제일 유리하죠? 어떤 전형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원서를 몇 장 써요? 일단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좀 전에 제가 오전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제가 물어봤어요. 원서 몇 장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몇 장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몇 장입니까? 원서는? 원서 9장? 6장? 고1 부모님들 올라가신 부모님들 물었더니 원서 6장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원서는 기본적으로 몇 장입니까? 9장입니다. 수시가 6장, 정시가 수시가 6장, 정시가 3장. 기본적으로 9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본적이라고 표현을 쓴 거는 더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5장까지 쓸 수 있을 겁니다. 최대 15장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국방부 관할대학이 있어요. 사관학교 4개. 그 다음에 행안부 관할대학이 있어요. 경찰대. 그 다음에 과기부 관할대학이 있어요.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뭐 이런 대학들. 근데 그런 대학들은 합격하면은 합격해도 수시는 원래 합격하면 정시를 못 쓰죠. 근데 그런 대학들은 합격해도 수시 정시 다 쓸 수 있습니다. 중복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는 서울대 의예과 간 친구 있었는데 걔가 저한테 합격장을 9장을 준 적이 있어요. 경찰대, 육사 뭐 이렇게 카이스트, 유니스트 하면서 합격장을 수집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서울대 의예과까지. 하여튼 그렇게 원서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몇 장이다? 9장이다. 그 중에 수시 6장 정시생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전형을 생각하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이 지역 부모님들이 특히나 수시반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원서는 9장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수시에서 교과나 학종이 또 논술이 우리 아이는 교과로 쓸 거야, 논술로 쓸 거야, 학종으로 쓸 거야 이런 생각 지금쯤 하시죠. 근데 진짜로 뭐가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 대학에 이거 왜 안 넘어가지? 잠깐만 넘겨주세요. 교과로 쓰려면 몇 점 정도 맞으면 내신이 몇 점 정도 교과로 쓸 수 있을까요?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서울대는 교과가 없으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교과 몇 점 정도 맞으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를 또는 학종이다 아니면 교과다 이렇게 쓰는 대학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대학들 각각 몇 점 정도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예시를 쭉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얘가 멈췄어요. 잠깐 멈추는 바람에 잠깐만 제가 한 3분 딴 얘기 할게요. 이거 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대학 갈 때 목표가 어디 있는지 혹시 정했어요? 어디 가고 싶은지? 이건 번외 얘기입니다. 입시. 목표가 어디인지. 아이들한테 꼭 목표를 물어보세요. 목표가 어디인지 알고 가는 친구하고 목표가 어디인지 모르고 가는 친구하고는 목표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근접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접해진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고3 때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합격했는데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이란 과가 있어요. 합격했는데 그냥 성균관대 문과 중에 제일 높아요. 근데 등록을 안 하고 와서 재수한 친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등록을 안 하고 와서 재수를 했는데 그 친구가 거기를 포기하고 온 이유가 서울대에 가고 싶어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서. 근데 지나가다 그런 얘기 했대요. 버스를 타고 어느 날 지나가는데 인디언 속담이 라디오에서 나오더래요. 라디오 인디언 속담이었는데 인디언 속담에 자기 소원을 10,000번을 얘기하면 이루어진다는 인디언 속담이 있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친구가 우리 재수하고 놀 때 청소하고 놀 때 한 250일 정도 남았었는데 그럼 하루에 40번씩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윈터 부모님들일 텐데 아침 저녁에 등하원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등원차 타고 가는 골목길에서 20번 하원은 20번을 서울대 경영학과 걔가 몇 학번 서울대 경영학과 몇 학번 이름이 김학성이에요. 김학성 서울대 경영학과 김학성 서울대 경영학과 김학성 그거를 진짜로 올 때 20분 내리고 20분을 매일 했어요. 매일 자기 말로 매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40번씩.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걔가 수능을 만점 맞았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한국사까지 제2외국어까지 하나도 안 틀렸어요. 물론 저는 인디언 속담이 그 주술이 답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매일 하루에 40번씩 그렇게 되뇌어 있는 친구가 딴짓 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간절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려요. 계속 안 되는데 이거 뭐지? 잠깐만요. 오늘 왜 이러죠? 오전까지 됐었는데 얘 PT 문제인가요? 이 PPT 파일 맞죠? 들어오는데 잠깐만요. 하던 김에 이제 그 친구 다음에 들어온 친구가 제가 만점 맞은 친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설명회 때마다 했었어요. 설명회 때 너 어떻게 만점 맞았니? 뭐 이런 걸 물어보라고.
설명대로 세워서 물어봤던데 그 다음에 들어온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도 목표를 세워야겠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목표를 세워야겠다는 꿈을 갖고 그 친구는 중앙대를 합격했던 친구인데 정시로 중앙대를 합격했는데 그냥 학원을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재수는 못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그 친구는 근데 이과 친구였는데 맨날 이렇게 되뇌이는 게 자기는 좀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 형 같은 경우 사물함이 있어요. 사물함 안쪽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사물함 문을 열 때마다 자기 목표를 매일 보게. 걔는 목표가 서울대 의예과였어요. 서울대 의예과 몇 학번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날 써놓고 그걸 맨날 봤대요. 그래서 걔 김동현이라는 친구인데 서울대 몇 의예과 김동현 이런 걸 맨날 써서 해봐요. 되나? 잠깐만요. 제 설명에 1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좀 그러네요.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쓰고 결국은 걔도 매일 그 글을 쳐다보면서 사물함 문을 열 때마다 쳐다보면서 보다가 서울대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있이 공부하는 게 목표가 없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대학에 어디죠? 영국에서가 실험을 했대요. 목표가 있는 친구가 목표를 말하는 친구가 목표를 말하지 않는 친구보다 근접한데요. 그다음 목표를 100번 이상 말하는 친구가 목표를 적게 말하는 친구보다 좀 더 근접하더라. 이런 게 실험으로 증명돼 있어요. 이유는 목표를 말할 때마다 책임감이 생긴대요. 말을 할 때마다. 근데 목표를 말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말했다 못 지키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리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면 현실에 맞춰서 자꾸 내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는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고 목표를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계획이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학 2026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전년도에 나왔던 그 대입 전형 계획안 전년도 5월 때 발표된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은 교과 내신만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내신만 반영하는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신 플러스 뭐 출석 다른 전형 것들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내신 플러스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서류를 반영하는데 왜 교과 전형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100% 중에서 교과가 50% 이상이면 교과 전형이라고 그래요. 대표 전형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쭉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교과 전형은 대부분 교장 선생님 또는 뭐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추천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의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이렇게 내신만 잘해서는 상위권 대학 갈 수 없고 수능 최저까지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면은 몇 점 정도 맞으면은 어느 정도 내시면 어딜 갈까?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대학교 홈페이지 하나하나 들어가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다 추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시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진행된 입시를 2025학년도 입시라 그래요. 2025학년도에 2025년에 신입생이니까 2025학년도 입시는 지금 수시는 끝났고 정시가 진행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대학에서 발표하지 않았어요.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1년 전 2024학년도 입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9등급 제하에서 같이 비슷하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대 같은 경우 제일 높은 값에서 제일 낮은 값까지 제가 등급 컷을 쓴 거예요. 이거는 합격자의 70% 컷이에요. 그러니까 70% 컷과 100% 컷은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대 왔더니 연대 의예과 내신 몇 시해야 돼요? 1.03이 70% 컷이었다. 그러니까 연대 의예과라면 내신이 1.0 맞아야겠네요. 맞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밑에 보면 사회복지학과 2.33이에요. 그럼 연대는 2.33까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이 해에 특별히 탁 떨어진 거예요. 2.33이. 그 바로 위가 뭐죠? 신학과인데 1.8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연대 가려면 1등급 때는 맞아야지 교과를 쓰겠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럼 연대의 제일 낮은 건 사회복지학과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해마다 달라져요. 그 전년대는 다른 과였고 그 전년대는 다른 과였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제일 낮은 과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 확인되실 수 있어요. 전 대충 라인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고려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부터 1.86까지. 근데 주로 여기에 몰려있죠. 그러니까 몇 등급 안에 들어야 돼요?
1등급 중반 때는 들어야죠. 그래야지 뭐 원서라도 써보겠다. 쓴다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원서는 써보겠다. 이게 쭉 보실 수 있어요. 서강대, 성균관, 중앙대. 자, 그러면 교과를 쓰려면 이런 대학들이 교과를 쓰려면 적어도 몇 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겠어? 2.0 안에는 들어야지. 또는 1.8 안에는 들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 전형 쓰겠어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서성한 중에서 한양대만 왜 이렇게 높을까요? 2해 전년도에는 2해 뭐가 없었어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지난 입시부터 이제 우리 친구들 1년 전이죠. 입시부터는 최저가 생겼어요. 그것도 서성보다 어렵게. 그러면 이게 좀 더 내려오겠죠. 그럼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최저가 있는 대학과 최저가 없는 대학 중에서 우리가 원서 쓸 때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최저가 있는 데, 최저가 없는 데예요. 최저가 없는데? 최저가 있는 데죠. 최저를 통과하면. 최저를 통과하면 좀 낫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허들이 하나 제거되면은 이게 허들이 하나 더 생길 때마다 A 컷은 내려올 거라고요. 허들이 없으면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과로 합격하고 싶어. 그럼 수능 공부를 해서 최저를 맞추고 그 다음에 내신을 잘 받아야겠죠. 다른 대학들도 그 다음 대학들도 한번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대, 경희대 다 교과로 쓰려면 적어도 몇 등급 안에 돼. 이런 대학들 라인이 2등급 초반까지 들어야죠. 역시 건대나 동국대가 이대나 경희대나 시립대보다 위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 최저가 없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최저가 없으면 내신 컷이 올라가겠구나. 최저가 있으면 내신 컷이 좀 더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과들은 이 과들이 항상 제일 밑에 있는 과라는 건 아니에요. 경영학과 제일 밑에 있는 게 말이 돼. 역사교육이 1.00인데 이건 해마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런 라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아이는 교과로 대학을 보내야겠어 라고 하면 2등급 그래도 초반까지는 돼야지 이런 대학을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또 왔더니 그럼 직윤으로 지역균형전형 또는 학교형 추천전형 또는 뭐 하여튼 이게 교과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의 라인을 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도 뭐 이하여대 경희대까지 가려면 중앙대 우리가 중경외시까지 가려면 그래도 2등급 안에는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그걸 된다고 무조건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그 안에는 들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교과 전형에서 낮은 내신으로 합격한 학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학교들은 추합이 이탈이 많아요. 교과 전형. 교과를 쓰는 학생들의 특징은 대부분 교과만 씁니다. 교과. 그러니까 교과는 성적순을 보니까 위에서 딱 뽑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6개를 다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어차피 등록하니까 나머지 5개를 빠지겠죠. 그래서 교과에서는 추합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해요. 추합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천자 교과 전형이 대부분 학교장 추천 전형이잖아요. 근데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안 해주시면 추천이 몇 등까지만 되면 이런 추천 제한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또 교과전형 쓰는 친구들 대부분이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높은 최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이런 좀 내려오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교과로 광운대가 근처에 있잖아요. 광운대가 지난해에는 내신 몇 등급까지 합격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광운대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교과 전형으로 3등급 안에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몇 등급까지 심지어는 4등급까지도 합격한 친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4등급 때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4등급 때라고 교과를 못 쓰지 않는다. 근데 일정 정도 라인이 되면.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4등급 때의 아이들이 4등급 때 또는 3등급 때만 돼도 광운대 쓸락 할까요? 보통의 학교들이 3등급 때가 되면 광운대를 안 쓰려고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내에 들면. 그 다음에 3등급 때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럼 4등급 때 친구들은 교과를 쓰려고 그래요? 무서워하겠죠, 교과는. 4등급 때를 넘어가면 난 교과는 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고 3등급 이내에 들어가면 교과로 굳이 내가 광운대를 써? 학종이나 뭐 이런 걸로 위를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누가 쓰지? 하면서 비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나중에 원서 쓸 때 그런 생각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애들 내신 해야 돼 말아야 돼요? 내신 해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 있고요. 그래서 서류로 단계별 중에서 서류로 뭐 2배수나 3배수, 4배수 이렇게 뽑는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이 그리고 나서 서류 또는 서류 100% 아까는 단계별 전형이고 이번엔 뭐죠? 이번에는 일괄 전형 이렇게 뽑는 전형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계별 전형 있잖아요. 단계별 전형에는 학종 전형에는 이렇게 면접 전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 최저가 아까 교과는 거의 있었죠. 학종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면접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볼 수 있어. 수능을 안 봐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 있으면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있는 학교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자, 그리고요. 그럼 여기서 면접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 일괄 전형이 있잖아요. 원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면접과 일괄 전형 어떻게 구별했어야 되죠?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내가 수능에 자신이 있어요. 수능에 자신이 있으면 면접 전형은 언제 면접 보는 걸 써야 돼요? 수능 뒤에. 왜? 내가 수능을 잘 보면 이 전형을 쓴 것보다 수능을 잘 볼 것 같아요. 이 대학보다 수능을 잘 본다면 그 대학 시험 보러 가야 돼 말아야 돼요. 면접 보러 가야 돼 말아야 돼요. 불합격돼야 되잖아. 거기 합격해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내가 수능에 자신이 없어. 학종으로 무조건 붙어야겠어. 그리고 여기 붙으면 난 감사하면서 3보 1비하면서 감사하면서 갈 거야.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어떻게? 수능 전에 끝나는 걸 쓰는 게 낫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6월, 9월 모의평가 보고 수시 원서 쓸 때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근데 어찌됐거나 교과 학종 전형이라 얘기했을 때 학종 전형이라 얘기했을 때 봤더니요. 학종 전형 합격 라인이에요. 이거는. 역시 대기업 가서 자료를 제가 다 긁어서 놓은 거예요. 전년도 걸. 봤더니 아까보다는 좀 여유가 있네요. 아까는 다 2등급 초반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몇 등급까지? 4등급, 5등급까지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맞죠? 4등급, 5등급 합격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야, 학종은 우리 애도 쓸 수 있겠다 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시 볼까요? 시립대가 이런 일을 해요. 고맙게도. 다른 데가 이런 걸 안 하는데 시립대는 홈페이지 가면 있잖아요. 출신 고교별로 70% 컷을 발표해줘요. 자, 봤더니 아까 4등급 때 5등급 때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어느 학교예요? 자사고나 어디? 특목고. 우리 애하고 상관이 없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저것만 보고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시립대가 이러면은 다른 대학도 우리 유추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상위권 대학들은.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은 이렇게 발표하지 않지만 거기는 4등급 때 5등급 때 합격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애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 인문계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의 시립대만 봐도 일반적으로 2등급 중반, 2등급 초반은 돼야지 학종도 가능하다. 아까 교과는 1등급 후반대. 그리고 자사고, 전국 자사고나 아니면 하여튼 광역 자사고로도 하여튼 힘 있는 자사고. 저는 힘 없는 자사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사고도 힘 있는 학교가 있고 힘 없는 학교가 있어요. 힘 있는 자사고 같은 경우는 어디? 3등급 때 중반까지, 3등급 때까지도. 특목고는 문과는 뭐죠? 국제고, 외고 일부. 그리고 이과는 외고도 여기 있는, 그러니까 아무 외고는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고나 외고 일부. 그 다음에 어디죠? 자연계는 특목고라고 하면 영재고, 과고는 이렇게 된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은 아, 내가 학종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들이 오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대학 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학종은 서류를 본다면서 왜 내신을 봐요? 학종은 서류 보죠. 어떤 서류를 봐요? 학교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죠? 학교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건 우리가 학종이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 역량을 본대요. 대학에서 보는 게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이 세 가지를 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학종에서.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중에 세 가지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거. 학업 역량이죠. 왜 대학교는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학문을 열심히 해서 우리 대학을 빛내줄 사람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문을 열심히 할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학문을 열심히 할 미래형은 알 수가 없잖아요. 전복 관상 보고 뽑을 수는 없잖아. 그의 과거를 보고 뽑는 거지. 그의 과거가 고등학교 때 모습일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모습이 어땠어야 돼?
얼마나 열심히 했나, 학업 역량이 얼마나 좋나, 이걸 볼 거 아니에요. 학업 역량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성적이지. 물론 성적만으로 뽑지는 않아요. 성적만으로 뽑지 않고 여기는 주로 고3 올라가시는 부모님들이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성적만으로 뽑을 것도 아니죠. 사실은 뭐도 봐야 돼요. 뭐 그 아이가 하는 모든 행위, 수업에 참여하는 것들, 수업에 참여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아니,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어떠한 보고서를 만드는 행위, 책을 읽고 그런 것들을 동기화해서 뭐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모둠 활동을 하는 행위, 그런 것들 모두가 학업 역량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학업 역량을 제일 우선으로 본다. 그 중에서도 많이 보는 게 숫자.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대학도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제 고3 올라간 친구는 그렇다 치고 동생이 있어. 그럼 공부시켜야 돼, 말아야 돼요? 공부시켜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신 공부 열심히 시키세요. 근데 내신 공부 열심히 시키는데 하나 더. 내신 공부 내신 공부 시킬 때 제일 핵심이 뭐예요? 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게 하세요. 학교 수업이 제일 핵심이에요. 저희는 학원이 이래서 우리 학원 보내세요. 이런 얘기하면 저도 좋긴 하겠지만은 저희 보내시면 잘 할게요. 근데 학교 수업이 핵심이에요. 제가 이제 이 근처 선생님들 몇 분을 아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들이 참 이상하다, 시험 대비할 때. 왜요? 그러면 시험 대비할 때 출제자 직강은 안 듣고 이상하게 학원 가서 선생님들한테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해 달라 그런다. 출제자들이 수업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디야? 내신 출제 누가 해요? 학교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신 출제하시는 출제자들의 수업을 외면하고 학원 가서 내신 잘 보겠다는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선생님들 말씀하신 힌트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험 범위가 발표된 다음에 시험 이제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 범위가 발표된 다음에 한 3주쯤 전에 발표한다 그러더라고요. 발표된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은 꼭 귀담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그 학년 전체 반을 들어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반씩 나눠서 들어가시잖아요. 몇 개 반씩 나눠서 들어가시는데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눠서 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 동료 선생님이 내신 문제를 내가 우리 반에서 내가 들어간 반에서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 근데 시험 문제는 그분이 출제하신 걸 봤어. 그럼 우리 반 애들만 시험을 못 보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되면 더 많이 강조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래서 시험범위 나온 다음에 나오는 학교 선생님 말씀하신 건 정말 귀담아 듣고 출제자 직강 수업을 열심히 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논술 전형. 교과도 학종도 안 되면 뭐 쓰죠? 논술 누가 써요? 교과도 안 되고 학종도 안 되고 논술 쓰는 거죠. 가진 게 없는 애들. 그러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내신 안에 못 들어가면 내신이 2등급 안에 못 들어가. 내신이 2.5등급 안에 못 들어가. 일반 인문계인데 난 내신이 2.5등급 안에 못 들어가. 그런데 중경외시 이상을 가고 싶어. 그럼 쓸 게 뭐가 남는 거예요? 얘밖에 없잖아. 그러지 않아요? 중경외시 이상을 가고 싶은데 내가 내신은 교과 전형으로 2.0 안에 들어야 될 거고 학종으로도 2.5 안에 들어야 될 텐데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일반 인문계 입장에서 그럼 남은 게 논술밖에 없잖아요. 내가 특기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전형 대부분은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논술이 논술 100이 아니에요. 이런 데 보세요. 교과 20, 종합평가 10 이렇게 서류가 들어가기도 해요. 가면 갈수록 그럴 거예요. 교과도 지금은 여기 3학년 부모님들 계시니까 아까 학생부 교과 거의 교과 100 이렇게 썼는데 이제 2학년 부모님,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2년 뒤에는 아마 교과 전형도 서류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요? 28학년도 지금 이제 1학년 된 애들 있잖아요. 지금 1학년 되는 애들부터 수능이 내신이 몇 등급제로 바뀌어요? 5등급제로 바뀌죠. 변별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하는데 당연하게도 대학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교과 전형을 하는데 변별력이 약해지니까 뭘 해야 돼요? 내신을 뽑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도 반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보통 대학들이 이렇게 바뀔 때 1년 전부터 그런 것들 실험해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서 내년도 되면 그런 애들이 좀 더 2학년 이제 2학년 되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대학 보낼 때는 그런 점이 좀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올 5월 달에 그런 발표들이 나올 텐데 2년 전에 발표하니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정시 전형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시 전형도 뭐가 들어가요?
2028학년을 준비해서 수능 100에서 이제 서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정시 얘기를 할게요. 정시 얘기는 뭐 가나 다군인데 이건 원서 쓸 때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 가나 다군. 정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시는 연대와 고대를 같이 쓸 수 있어요. 정시는 연대와 고대를 같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정시는 가군에 사나 나군에 사나 다군에 사납게 보세요. 근데 둘 다 가군에 있어요. 둘 다 가군에 있으니까 둘 다 가군에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누굴 피해서? 서울대가 나군에 있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쓰는 애들은 대부분 서울대 쓰는 애들이 많으니까 서울대하고 같은 군에 있으면은 자기 학교를 안 쓸 거니까. 그래서 근데 수시는 연대 고대 같이 쓸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군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26학년도 바뀌는 거. 서울대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서울대는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둘 다 정시에서 수시반이 그렇지 않고 정시도 저런 전형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뭘 반영하고 있어요?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연대도 그리고 또 어디도 한양대도 수능 100이 아니라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생활 내신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고3이라고 이제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친구들 난 정시로야 이렇게 바뀌는 친구도 있죠. 정시라고 수능 궁금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물론 올해까지는 그게 해당할 수도 있어요. 수능 궁금해도 정시로 반영한 대학이 난 서울대 안 갈 거고 난 연대 안 갈 거고 난 한양대 안 갈 거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동생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죠? 이제는 작년까지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라든지 아니면 서강대라든지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연계를 모집할 땐 과탐을 해야 돼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연계를 모집해도 과탐을 안 해도 돼. 그래서 모집군에 있어가지고 과탐이든 사탐이든 자연계도 사탐해도 돼요. 인문계도 과탐해도 돼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다 갈 수 있다.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그전까지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 자꾸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올해 입시 작년 입시 내년 입시 헷갈리는데 일단 올해 입시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시라고 얘기할게요. 작년까지 입시에서는 연대가 사탐에다 가산점을 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연대 경영학과 아이들의 입학한 아이들 대부분이 이과이란 뜻이에요. 교차해서 딱 갈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올해부터 연대가 사탐에도 가산점을 줘요. 가탐만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학교들이 내년에 더 생겨요. 내년에는 사탐에다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시립대도 사탐에다 가산점을 주고 경희대도 사탐에다 가산점을 주고 경희대는 올해부터 사탐에다 가산점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탐도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사탐에다 가산점을 주는 순간 연대 경영학과는 이제 자연계가 들어가서 없는 거가 되어버려요.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요. 가산점이. 그럼 실제로 가산점이 얼마만큼인지 한번 볼게요. 정시 계열별 가산점 현황인데 2026학년도에 봤더니 연대 변표에 3% 가산점 있대요. 한양대 변표에 3% 가산점 있대요. 한양대도 사탐에도 가산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문과 부모님들은 저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문과 부모님들 지금까지 저런 대학들이 연대나 한양대 같은 이과 애들이 문과를 다 치고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사탐에 가산점을 주는 순간 문과도 이제 대학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과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에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자연계열은 다 가산점을 줘요. 그런데 저 가산점 3%, 가산점 5%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저희 학원에 올해 제가 지금 재수생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질문한 게 이거예요. 이과인데 내가 가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탐은 점수 잘 안 나와. 그래서 사탐으로 한 과목 바꾸고 싶은데요. 두 과목 바꾸고 싶은데요. 그래도 원서 쓸 수 있나요? 그래도 불리한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둘 다 노베 있을 때, 사탐과 가탐이 둘 다 노베 있을 때 뭘로 하는 게 유리해요? 사탐이 뭐가 유리해요? 둘 다 노베 있을 때 사탐이 과탐보다 학습량이 2분의 1 이하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덜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덜 고통스럽고 여기 학습 시간을 확보해서 국수형 공부를 더 할 수도 있어. 그럼 국수형에서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사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탐을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냐? 이게 문제인 거죠. 저 가산점을 극복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준비하면서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설명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교를 몇 개 학교를 이 가산점의 영향을 뒤져봤어요. 자, 오늘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고성 올라가신 부분도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사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듣고 가도 오늘 설명에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거는요, 올해 수능 입시예요. 수능 봤던 과탐하고 사탐의 표준 점수 만점자의 분포예요. 최근 3년치. 표준 점수 만점은 표준 점수란 구조는 어떤 거죠? 표준 점수는 과탐은 50점 만점이에요. 사탐은. 그러니까 원점수 50점 만점이에요. 근데 표준 점수란 기준은 뭐냐면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뭐 시그마분의 x 빼기 m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있는데 z 점수 구해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다 빼고 그냥 우리 부모님들 이해하실 수 있게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먼가예요. 평균으로부터 멀면 만점제 표점이 높아요. 그럼 평균으로부터 먼 게 만점제 표점이 높은데 만점은 무조건 50이잖아요. 그 얘기는 50이 평균으로 멀다는 건 평균이 낮다는 뜻이 되겠죠. 시험 문제 쉬웠다 어려웠다. 시험 문제 어렵다. 시험 문제 어려워서 평균이 낮아. 그럼 만점자의 표점이 높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올해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어려웠던 과목이 뭐라는 뜻이에요? 생윤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윤사.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저기 지구과학, 원. 뭐 이런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좀 여긴 천천히 얘기를 할게요. 천천히.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래서 올해 오는 아이들이 이런 애들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재수하러 온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재수하러 온 애들이 제가 생으로 바꾸려고요. 왜? 표점이 유리하니까요. 50점에서 표점이 유리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서라 말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작년에 표점 제일 낮은 게 뭐예요? 2024년도에 세윤과 윤사예요. 이해되세요? 올해 제일 어려운 게 세윤과 윤사인데 작년에 제일 낮은 게 세윤과 윤사예요. 난이도는 해마다 달라진단다. 그럼 올해는 생윤을 한 애가 50점 맞으면 표점이 77점이니까 유리하겠죠. 서울대는 표점을 그냥 반영하니까. 근데 작년에 생윤한 애들은 서울대를 못 썼어요. 생윤 윤사한 애들은. 왜? 표점에서 그냥 깎아먹었으니까.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올해 제일 쉬운 데가 하원이에요. 표점이 65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작년에는 과탐 원중에서 탐구 원중에서 과탐 원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보고 얘기할 수 없다. 하나 더 볼게요. 작년에 1컷이 그러니까 50점이 1등급 컷. 신 과목이 탐구에 3과목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뭐뭐 있었어요? 생윤, 윤사, 한지가 50점이 1컷이었어요. 이해돼요? 자, 심지어 윤사는 작년에 2등급이 없는 1컷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몇 등급? 3등급이 됐다고요. 작년에 절에서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올해는 아까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였어요? 윤사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해의 난이도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1컷 봤더니 과탐은 대개 47, 47, 47에 1컷이 균등했어요. 근데 올해는 44부터 50까지 쭈루로 돼 있죠. 1컷이. 그러니까 얘는 올해는 그래서 지구과학을 하면은 표점이 만점 맞으면 높아요. 낮아요. 근데 작년에 그랬나? 아니에요. 이해돼요? 참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과목이 한 해를 보고 알 수 없다. 보통 해거리 해요. 해거리.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 걸 보지 말고 1년 전을 보세요. 그게 올해의 난이도를 유추하기 더 쉬워요. 근데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교육과정 평가원이 17개 과목의 난이도를 못 맞춰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해마다 어떤 것이 하나씩 펑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그거 아시고요. 그래 놓고서 이제 볼게요. 자, 연대예요. 연대를 봤더니 연대를 가려면 연대는 3% 가산점. 제가 이과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문과는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이과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연대 공학계열의 최초 등록자의 평균 100분위가 94.5라고 대교육과목 어디가 발표되어 있어요.
그럼 100분위로 과탐으로 94.5를 맞잖아요. 94.5가 없으니까 94 아니면 95일 텐데 100분위가 95 점수라고 얘기할게요. 95 점수의 원점수는 100분위 95의 원점수는 없어요. 42, 43 또는 45, 44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43, 45 이 정도 맞으면은 평균 합격자의 점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3% 가산점을 주잖아요. 그러면 3% 가산점까지 받은 점수가 68.03이에요. 과탐으로. 그럼 사탐으로 몇 점을 맞아야 되냐면 이것보다 높은 점수를 맞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보다 낮은 점수 맞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바꿨는데. 연대 가고 싶은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연대 가려면 사탐으로 몇 점을 맞아야 돼요? 98.1을 맞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변표라는 걸 써가지고 저희가 수정한 거예요. 변표는 100분의 1을 변환 표준 점수 바꾸는 그 대학의 환산 계산 점수예요. 대학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대학에 맞춰서 제가 계산한 겁니다. 했더니 68.1이니까 100분이 98이 나와야 돼요. 그럼 100분이 98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생윤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43이에요. 근데 사문은 일반적이죠. 그러면 47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특이한 해죠. 이걸 일반화시킬 수 없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사탐은 몇 점을 맞아야 돼요? 47점을 맞아야 된다. 이상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바꿀 수 있어. 근데 과탐으로 연대 가려면 과탐으로 원점수 한 43, 44 맞으면 되는데 사탐으로 바꾸면 47, 48 이상을 맞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없어졌네. 자, 연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연대 같은 경우에 이 점수 그러니까 100분이 과탐으로 98점을 맞잖아요. 과탐으로 98점을 맞다는 얘기는 생원 지원이 47, 45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생원 지원이 47, 45점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면 사탐 50점을 맞는 애를 이겨요. 이게 70점 비싸잖아요. 사탐을 50점 맞아봐 70이에요. 그러니까 사탐 만점 맞는 것보다 과탐으로 47, 45를 맞는 게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점수로만 따지면. 이해되세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자, 그럼 이제 판단하는 거야. 내가 사탐으로 만점 맞는 게 쉬워? 과탐으로 47, 45를 맞는 게 쉬워? 과탐으로 두 문제 틀린 게 쉬워? 사탐으로 다 맞거나 실수로 하나 틀리는 게 쉬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음 대학 볼게요. 연대는 몇 %였어요? 3%였어요. 성균관대는 5%예요. 아, 연대 3%, 성균관대 5%예요. 성균관대 5% 영향이 뭐냐? 다시 얘기할게요. 성균관대에 합격한 애들의 평균 100분위가 같은 100분위가 이건 공학계열로 봤더니 93.5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공학계열 93.5인데 그럼 걔가 몇 점이니까 68점? 93에 100분위가 68.89 거의 5% 가산점을 좀 이 점수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학교 한산점수로 바꿔가지고. 그럼 68.80보다 높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100을 맞아도 없어요. 사탐으로는. 이게 5%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68.80이 43, 41 이 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탑으로 43, 41을 받는 거하고 사탑으로 50을 받는 거고 누가 더 유리해? 과탑으로 43, 41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너무 우울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나요? 이런 자료 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우리 지금 막 여기 전략실에 컨설턴트를 시켜서 이번 주에 이거 설명하려고 만든 자료예요. 다시 봤더니요. 성균관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균대인데 얘보다 성균관대는 하여튼 44점 42점 맞으면 성균관대 44점 42점이면 사탐의 모든 과목이 100분의 50점 맞는 애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탐의 모든 과목 과탐으로 44, 42점 맞으면 사탐의 50점 맞는 애를 모든 전 과목을 이겨요. 그 다음에 중앙대 얘기를 하면요. 중앙대도 몇 %냐면은 최초 5% 가산점을 줘요. 중대도 5% 가산점을 주는데 그 5% 가산점이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사실은. 5% 가산점을 주니까 중대는 합격한 애들 있잖아요. 합격한 애들 평균 기계공학과 합격한 애들 얘기를 할게요. 공대에 기계공학과 합격한 애들 봤더니 69점 100분위가 91.72. 그러니까 중대 합격하려면 한 91점 맞아야 돼. 91.72가. 그럼 중대 100분위 91인 점수를 저기 제가 헷갈릴까봐 저기 계속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보는 과목이 뭐예요? 생윤, 사문, 생원,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저 네 과목만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생윤이 왜곡이 많아가지고 점수가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했으면 오히려 더 적나라해 보일 텐데. 근데 올해는 생윤이 좀 왜곡이 있어서. 아까 어떤 왜곡이 있었는지 아시죠? 생윤이 올해 제일 어려워가지고 원점수가 41점이 1등급 컷이었기 때문에 그런 왜곡이 있어 이런 거예요. 자, 봤더니 여기에 100분이 91.72인 사람, 100분이 91인 애가 69.13이에요. 5% 가산점을 받으면. 환산 점수 100분에서. 근데 그것보다 높은 점수가 몇이에요? 100분이 99. 근데 100분이 99를 맞으려면은 올해 같은 경우 생윤은 몇 점? 44점, 사문은 48점. 생윤이 올해 난이도에 제일 어려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사문 생각하면 돼요. 48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과탐으로 44, 42 원점수를 맞잖아요. 그러면 사탐이 어떤 100분이 100보다 높아요 이게. 그럼 사탐 50점 맞는 것보다 지원 42점을 맞는 게 더 높은 점수라고요. 그럼 지원 42점은 몇 개 틀린 거예요? 3개. 3, 2, 3점, 3점, 2점짜리. 그렇게 3개 틀린 공부가 쉬워요? 사탐 다 맞는 공부가 쉬워요? 그런데 3개 틀린 과목이 사탐 다 맞는 것보다 더 높대요. 계속 할까요? 그만할까요 이제? 경희대예요. 경희대는 퍼센트로 가산하지 않고 점수로 4점을 더 줘요. 총점에 그냥. 총점에 그냥 퍼센트 가산점이 아니고 얘는 좀 특이하게 총점 4점을 더 줘요. 경희대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 100분위가 가탐은 89.5예요. 걔네들이 4점 가산점 맞으면 67.8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점수를 나누면 생원이나 지원으로 40점, 42점 맞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60.8이보다 높은 걸 봤더니 68.1이에요. 이걸 이기려면. 그럼 68.1을 맞으려면 100분이 98이 나와야 돼요. 그럼 생윤은 몇 개 틀려야 돼요? 사문으로 하나 틀려야 되죠. 생윤은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럼 사탐은 하나 틀린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몇 개까지 틀려야 되는데? 4개, 저기는 하나. 다시요. 경희대예요. 이게 경희대. 그리고 경희대에서 45점, 43점을 맞으면은 사탐 50점보다 높아요. 그 다음에 과기대. 과기대는 또 다른 점수 구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과기대는 아까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썼어요. 100분의 1을 대학별로 표준 점수로 변환하는 거. 그 대학의 기준을 가지고. 자, 근데 여기 서울과학기대는 그냥 표준 점수를 그냥 집어넣어요. 바꾸지 않고. 그래서 표준 점수, 자기가 받은 표준 점수에 몇 퍼센트 가산점을 주면 7%의 가산점을 줘요. 여기는 몇 퍼센트 준다고요? 어마어마하죠. 7%니까. 아까 3, 5, 7이에요 지금. 7% 줬더니 서울과기대 근처에 있는 학교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서울과기대 합격하는 서울과기대 기계자동차학과 애들이 많이 인기 있는 학과예요. 이 합격한 학과 애들 점수를 봤을 때 100분이 83.83이에요. 평균 점수가. 그럼 100분이 83.83이면은 없어서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저기 없어서 83들이 83.83 맞으면은 얘네가 64.2, 60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윤이나 사문으로 100분이 몇 점 나와야 돼요? 95, 92 이쪽에 나와야 돼. 표준점 올해의 표준점수. 올해의 표준점수 이게 생윤이 높게 나온댔죠. 그래서 원점수가 낮아도 표적으로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100분이 95니까 3분의 100분이 95 받는 점수가 몇 점이에요? 45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40점, 30점 맞으면 되는데 바탐으로 40점, 30점 맞으면 되는데 사탐으로 합격하면 몇 점 맞아야 돼요? 45점을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몇 문제 차이 나요? 2문제 내지 3문제.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사탐 지원하고 우리 학교 올 생각하지 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이 이 점수를 맞았어요. 사탐으로 100분이 95를 맞았어요. 100분이 95를 맞았어. 사탐을 100분이 95 맞은 애가 서울과기대를 왜 씁니까? 사탐 가산점 받아서 경희대를 쓰지. 서울과기대를 이과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100분이 95에서 난 죽어도 서울과기대 기계자동차 갈 거야 하면서 여기를 쓸 거예요. 저 정도 점수 맞으면은 경희대 인문계를 쓰겠죠. 사탐 가산점 받고. 시립대 인문계를 쓰던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의도예요. 이런 의미. 자, 그럼 이제 가산점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 아이는 뭐 해야 돼요? 사탐해야 돼요? 과탐해야 돼요?
저 과탐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현실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과탐을 해라가 아니에요. 근데 사탐해도 좋아. 근데 연대 가려면 사탐하려면 사탐도 몇 점 맞아야 돼? 50점 맞아야 돼. 이해되세요? 너 한양대 가려면 성균관대 가려면 사탐 10점 맞아야 돼. 48점 맞아야 돼. 그러니까 과탐과 동일한 점수를 맞고 사탐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그 대학을 못 갈 거니까. 우리가 바꾼다는 건 좀 더 유리해져서 그 대학 가기 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보통 몇 문제 차이가 있더라? 두세 문제. 그러니까 내가 과탐으로 이 정도 맞추는 것보다는 사탐으로 바꾸면 두세 문제를 더 맞출 것 같아. 그럼 두세 문제 더 맞추면 어때요? 동일한 자격이야. 그러니까 바꾸더라도 아시고 바꾸라고. 그러니까 저 바꾸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바꾸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바꾸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나 사탐할래. 왜? 사탐 공부하기 편하대. 사탐 점수 받기 편하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탐 점수 받기 편하대. 근데 어떤 점수를 받는데 원점수 받기 편해요. 근데 원점수가 대학교를 한선으로 바꿨을 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라는 의미를 보시란 거예요. 이거는 작년하고 재작년, 그러니까 두 해, 그러니까 올해, 작년이야, 착해까지 올해하고 작년 이 두 해의 응시자 인원 분포예요. 응시자 인원 분포. 자, 사탐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피하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건 피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 피하라고 말씀드릴까요? 경제는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요? 너무 선택지가 작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공부할 텍스트가 없어요. 출판사에서 책을 안 만들어요. 문제는. 출판사 책을 안 만들고 인강도 안 찍어요. 돈이 안 되니까. 같은 노동력을 투여해가지고 생활과 윤리나 생윤과 사무는 같은 노동력을 투여해서 하여튼 수요가 많잖아요. 근데 인강 똑같이 찍어서 경제는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찍어요. 그러니까 뭐만 보고 공부해야 돼요. 교과서만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교과서와 나라에서 하는 EBS.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교과서만 보고 열심히 했어요. 옛날 제가 전국 수석들이 인터뷰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사교육 받지 않고 교과서만 보면서 열심히 예습 복습했어요. 뭐 이렇게. 경제는 강제로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또 잘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저는 좀 별로 공부할 게 없어가지고 텍스트가 없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물투와투 생투 지투는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죠. 서울대 가고 싶은 친구들. 가산점이 있으니까. 서울대 가고 싶은데 가산점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공부할 것들이 텍스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서 제일 많이 줄어드는 인원이 어디예요? 하원과 생원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탐런을 할 수 있어, 집에서. 사탐으로 바뀌는 걸 할 수 있으면 제일 많이 바뀐 게 하원과 생원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늘어난 과목은요. 생윤과 윤사와 한지와 사문, 특히나 사회문화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사회문화가 이과에서 그만큼 많이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과에서 잘하는 애들이 건너왔을까요? 못하는 애들이 건너왔을까요? 네? 이과에서 잘하지 못하는 애들이 건너왔어요. 잘하면 계속 붙어 있었겠죠. 잘하지 못하는 애들이 건너왔는데 잘하지 못하는 애들이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공부를 솔직히 말해서 문과 애들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높은 점수는 어떨 때 의미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년도 그냥 수능 얘기 잠깐만 할게요. 수능은 작년 수능 어려웠대요? 쉬웠대요? 쉬웠대요. 그럼 올해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몰라요. 그건 해마다 몰라요. 작년 시험은 쉬웠다는데 거짓말이에요. 아까 표점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표점은? 표준 점수는 높으면은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2년 전에 비해서 표점이 더 높잖아요. 맞나요? 작년만 어려웠어요. 왜? 저는 그렇게 봐요. 작년 6월 달에 하여튼 어떤 분께서 킬러 문제를 없애야 된다고 발표를 하시고 그러면서 작년 9월 달부터 수능의 문제 유형이 싹 바뀌었어요. 그 문제 유형에 적응하지 못했다. 작년이 그런 해예요. 작년이. 그래서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다 작살났어요. 근데 올 1년 동안 이제 연습이 많이 됐죠. 문제 유형이 많이 적응되고. 그래서 실제로 킬러 문제 없어요. 그래 문제 유형이 적응되고. 작년에도 킬러 문제라는 거 없었어요. 근데 문제 유형이 적응이 안 돼서 작살들 난 거죠.
올해는 적응하면서 딱. 수학은 좀 쉬웠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근데 쉽고 어렵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몇 개가 있느냐. 1등급 안에 1등급이 100분이었다면 100부터 96까지잖아요. 100분이었다면 5개예요. 근데 표준 점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 15개 나왔어요. 난 얘기 그 안에 변별력이 확실했다는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몇 개? 10개. 수학으로 따지면. 근데 그 다음부터 어때요? 우리 애가 어차피 1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럼 2, 3, 4등급이잖아요. 다 급감 비율이 어때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쉬웠다 어려웠다는 1등급 애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만점 받는 애한테. 우리 애가 만점 받는 애라면 그게 의미가 있는 얘기고요. 우리 애가 만점 받지 않는 애라면 시험 문제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그냥 네 점수야. 영어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영어가 지금 절대평가예요. 영어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6%에서 8% 사이에 1등급이 나오면 잘 본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상대평가할 때 4%, 상대평가할 때 2등급이 11%거든요. 그런데 작년은 작살이었죠. 작년에 1등급 비율이 몇이었으니까. 1등급 비율이 4.71%로 거의 상대평가 수준이었죠. 그래 작년에 영어가 되게 어려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작년에도 킬러 문제는 없었고 어렵진 않은데 문제 유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전까지 준비하던 문제 유형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게 적응됐어요. 그러니까 6.22%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를 제일 안 하는 과목이 영어예요. 왜? 절대평가라고. 그렇다고 상대평가를 많이 하니? 그것도 아니면서. 절대평가라고 영어를 공부를 제일 안 해요. 제일 안 하는데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 실질 반영 비율이 꽤 커요. 연대는 영어 3등급을 맞으면은 못 가요. 원서를 대부분의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안 쓰시려고 해요. 왜? 급간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4등급을 맞잖아요. 영어 4등급을 맞잖아요. 영어 4등급 몇 점대예요? 60점대예요. 낮은 점수예요. 4등급을 맞잖아요. 그럼 건동수 이상을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거의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수탐을 아주 잘 보지 않는 이상. 3등급을 맞으면은 서성한 이상을 쓰는 게 너무 망설여져요. 국수탐을 아주 잘 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못해도 2등급 맞았으면 좋겠어요. 공부시키세요. 애들은 안 하려고 할 테니까 시키세요.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어머니께서만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애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데리고 오세요. 토요일날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 같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평일 낮에 하는 건 부모님들만 들으세요. 이런 얘기고.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봤자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 듣고 날 괴롭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전문가의 조언이고요. 부모님들이 얘기하면 다 잔소리예요. 그 다음에 올해 입시에 무전공 선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통합 선발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저 뭐 이런 얘기 안 할래. 지금 무전공 뭐 이런 관심 없잖아요. 우리가 점수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점수 올라가면 나중에 무전공을 쓸지 뭐가 쓸지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의대. 올해 의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지 않아요? 그냥 한여름에 뭐 봄날이 꿈이었어 뭐 그 해만. 우리 애들만 불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재작년보다 줄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늘린 것만큼 더 줄인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줄일 거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것들은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듣는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얼마까지 줄일지 모르겠어요. 의대 얘기는 오늘 안 할게요. 의대 얘기는 어차피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확정되면 의대에 관련된 설명은 제가 따로 할게요. 그때 이쪽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다 오세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들이 좀 괜찮지 않아요? 딴 데서 안 듣는 얘기 오늘 제가 많이 드리지 않나요? 저는 그냥 컨설턴트가 아니고 입시학원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들하고 원서 쓰고 애들하고 학습할 때 상담하는 얘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뭐 의대 얘기는 오늘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입시는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원서 쓸 때 어떤 원서가 어떤 전형을 원서 쓰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이제 사방에 올라갔잖아요. 무슨 전형? 우리 아이들이 원서 쓸 때 경쟁률이 높은 전형 쓰기를 원하세요? 경쟁률이 낮은 전형을 쓰기를 원하세요?
낮은 전형 쓰기를 원하시죠. 우리 애가 쓴 학교 학과가 갑자기 경쟁률이 135대 1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3.5대 1만 되면 괜찮겠어. 이런 거잖아요. 소박하게. 자, 그래서 제가요, 경쟁률 한번 3년간 조사해봤어요. 이것도 저희 직원들 시켜서 3년 동안 쭉 조사했어요.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딴 데 가면 못 보실 거예요.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만 봤더니요. 3년치의 수시 경쟁률은 19대 1, 19대 1, 20대 1.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는 입시는 아직 이거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예요. 왜냐면 올해 진행된 거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까. 그럼 수시 경쟁률 일반적으로 19대 1에서 20대 1이네요. 그거를 전형별로 바꿨어요. 전형을 바꿨더니 교과가 몇 대 1? 9대 1. 그 다음에 학종이 15대 1. 그 다음에 논술이 몇 대야? 63대 1. 논술이 왜 이렇게 높아요? 아까 그랬잖아. 가진 게 없는 애들 쓴다고. 그럼 3등급 바깥은 다 적어 써야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가끔 그러신 분도 계세요. 우리 아이가 논술에 재능이 많다고. 그래서 재수하러 오는 아이들 중에 논술로 대학 가겠다. 논술로 글을 잘 쓰니까 최저 2개만 공부하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논술을 잘 쓴다는 근거는 뭡니까? 제가 물으면 논술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잘 쓴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논술학원 선생님이 글 잘 쓴다고 얘기해요. 가능성 있다고 얘기해요. 왜? 얘 논술에 비전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 학원 끊어버릴 거잖아. 논술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학원 계속 다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진짜 가능성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진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래요. 정시 경쟁률 몇 대 1이에요? 평균적으로 5대 1. 이해돼요? 그럼 정시가 유리해요? 수시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유리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정시는 원자수가 3장이고 수시는 원자수가 6장이니까 2배 해야죠. 그럼 2배 해도 10대 1. 수시는 20대 1인데. 뭐가 유리해요? 정시가 더 유리하죠.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학교 애들은 수시가 유리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에 가로가 생략돼 있어요. 뭐가?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수능 공부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수시가 유리해?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시가 유리할 게 없어요.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그냥 정시가 불리해.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해돼요? 저쪽 한강 이남 쪽에 애들 있잖아요. 저희 딸도 한강 이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애들은 전교 10등 바깥에 있는 다 정시 준비해요. 왜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수시로 갈 수, 내가 이 대학 가고 싶은데 수시로는 이미 못 갈 것 같아. 왜? 내신이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다 정시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고3 애들도 걔는 다 정시를 준비하니까 정시가 불리하지 않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동네 학교들은 어때요? 이 동네 학교들은 정시를 수능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우리 학교 애들이 수능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애들은 정시가 불리해. 근데 불리하다는 표현을 하기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애들은 수시가 유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동네에서 대학 잘 보내는 학교들 몇 개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교들. 이 동네에서. 어디 있죠? 대진 또. 대진 요거 선덕 등등등 뭐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정시로 많이 보내잖아요. 물론 그런 학교들도 수시로 보내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왜? 뭘 하니까? 공부하니까. 자, 그럼 정시가 유리해요. 그럼 제가 다시 얘기 돌릴게요. 이제 정시가 유리하면 뭐 해야 돼요? 수능 공부 해야죠. 맞나요? 그런데 수능 공부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신 공부 하셔야 돼요. 이제 3학년 올라간 친구들은 이제 버린 몸이니까 내가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동생들이 있으면 내신 공부 꼭 시키세요. 뭐 하기 위해서? 학종과 교과하기 위해서. 물론 학종과 교과가 중요해요. 수능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재수학원 원장도 겸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재수학원 원장도 하고 고등부 원장도 하잖아요. 근데 재수학원 원장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제가 1년 동안 애들 가르쳐 성적이 많이 올라간 애들 보면은 내신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애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고등학교 때 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망쳤어.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망쳤어. 이제부터 난 정시로야 하면서 나는 내신 공부 안 하고 수능에 집중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하는 얘기가 수능과 내신은 있잖아. 문제 유형이 달라. 수능은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내신은 개념 위주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고력이 0에서 만들어지나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고력이 만들어지려면 개념과 지식들이 모여야 사고력이 만들어지죠. 개념과 지식이 없는데 무슨 사고력이 만들어져요? 상상력으로 만들 거예요, 사고력을? 애들이 사고력과 상상력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개념과 지식이 밑바닥에 쌓여야 사고력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 개념과 지식을 물어보는 게 뭐예요? 학교 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이 나중에 수능도 잘 본다고요. 그러니까 교과와 학종을 잘하기 위해서도 내신을 해야 되지만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도 내신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1학년, 2학년들은. 3학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생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왜 애를 하나밖에 안 낳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4학년 1학기까지 내신 공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 아까 강원대 같은 경우는 4등급 때까지도 합격했잖아요. 우리 원서 쓸 때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저 같은 전략가를 만나면 그런 거 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전 스를 전략가로 생각하는데 전략가인지 아니면 뭐 조작 그걸 뭐라 그러지? 작전 뭐 세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제가 했던 작전에 아까 진짜 하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학교에 대한 작전도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다 말씀드리면 영업 비밀이라서.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 하루 평균 학습 시간 쭉 보시면 아시죠?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마치고도 열심히 해요. 신학기 시작한 다음에 쭉 시험 기간까지 열심히 하다가 시험 마치고도 대충 떨어져도 다시 열심히 하는데 그러지 않는 아이들은 뭐 신학기 시작해서 시험 기간에만 반짝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팍 쉬죠. 그리고서 이게 뭐 쭉 가죠. 근데 하여튼 이거는 뭐 이제 아이들이 알아서 할 때가 됐고요. 공부요. 이 얘기 그냥 할게요. 저희 학원 재수생들 얘기해요. 재수생들. 고3 아이들이 정시에 유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 재수생들이 일주일에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 애들이 저희가 작년 600명이 저희 학원에 재수했어요. 그 아이들이 평균 몇 시간 공부하면 72시간 29분이 나오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7일 공부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주 5일 공부하잖아요. 보통. 주말은 쉬는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주 7일 공부하면 72시간 29분. 하루에 10시간 좀 넘게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습이 봤더니요. 근데 공부라는 게 학습이잖아요. 학습이 되게 중요해요.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혼자서 익히기만 한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효율도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배우고 적절하게 익혀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시간이 우리 학원 아이들 봤더니 현장 강의가 26시간 22분. 그리고 온라인 강의가 4시간 반 정도. 그래서 합해서 한 30시간, 31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자습이 한 41시간 반 정도. 이 정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대습의 비율이 1대 1.3 또는 1대 1.4. 이 정도의 비율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고3이잖아요. 고3이니까 고2니까 이제는 우리처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학이에요. 학교 수업을 잘 들으면. 또는 인강을 볼 수도 있고 또는 학원을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만 뺑뺑이 돌리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학원만 뺑뺑이 돌리면 습할 시간이 없잖아. 익힐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너 혼자서 익히기만 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배운 게 있어야 되니까. 그것의 비율을 잘 잡아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목별로 뭐 하여튼 이렇게 공부를 저희 애들은 하더라고요. 자, 봤더니요.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제일 안 하는 게 아까 제가 뭐랬죠? 고등학생 되면. 영어 제일 안 하는 데 있잖아요. 재수생들은 떨어져 봤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해요. 자, 성공한 학습을 위한 조언. 목표가 있는 공부. 아까 목표가 있는 공부 이미 얘기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자, 우리 PPT 안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 있는 친구들이 목표가 없는 친구보다 더 근접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있잖아요. 쉬는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저는 고3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애한테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고 쉬는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그래야지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너 공부를 얼마나 할 거니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언제 쉴 거니를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사람이잖아. 긴장과 이완이 되는데 맨날 긴장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완할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자기기 사용도 룰을 만들어서 어떻게 쓸 건지만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쓸 건지를 정확히 해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때는 이건 좀 옆에다 보관하자. 혼자서 보관이 안 되면 엄마가 보관하고 있을게. 등등등.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가요. 고3들 특히나 고3도 그렇고 고2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이미 어떤 과목은 되게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물론 다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럼 되게 많이 망가져 있는 친구가 지금 EBS나 아니면은 기출문제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념서 봐야 돼요, 그런 친구는. 고3이라도. 그러니까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진도에 맞춰서. 저 재수학원 상담 오는데 이런 애들 많이 와요. 진짜 안타까운 친구들. 재수학원 왔는데 수능 제가 최저 아까 얘기했던 수능 최저 맞추려고 두 과목 공부했대요. 두 과목을 뭘로 할까 애들이? 제일 편한 게 뭘까요? 제일 공부하기 싫은 거 빼겠죠. 국어 하나, 사탐 하나. 그럼 수학은 6등급, 영어는 5등급. 그럼 그런 아이를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수학 6등급에서 제가 시켜봐요, 문제 풀라고. 인수분해가 안 돼. 너 공부 언제부터 안 했어? 고2 때부터, 고1 때부터. 고1 때부터 수학 공부 안 한 애들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진짜 다 잊어버려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아, 우리 아이는 6등급이 아니니까 확인할 필요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아이한테는 저는 학원에 입학을 안 시켜요. 대신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너가 어디서부터 해야 돼? 걔가 막힌 데부터 제가 알려줘요. 너는 중2거부터 해. 이런 걸 해야 돼. 넌 중3거부터 해. 이걸 한 다음에 다시 올려. 그러면은 다시 의논하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혀있는 혀를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축복이에요. 진짜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그러니까 저도 강사 출신이지만은 수업을 잘하는 강사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수학 강사인데 수학을 잘하는 강사는 정말 손가락에 세요. 수학을 잘하고 수업을 잘하고. 그러니까 좋은 강사를 만나는 거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진짜 복이에요. 학교에서 만나든 학원에서 만나든. 저희 학원에 수업 듣는 학생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적절한 콘텐츠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는요.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야. 입시는 지름길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넓은 길로 가야 돼요. 우리 아이한테만 유리한 전형은 없어요. 왜? 우리 아이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 지름길은요. 대부분 좁은 길에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은 앞에 장애물 하나만 있어도 끝이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게 안전해요. 넓은 길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쟁률이 낮은 거. 아까로 봤을 때는 수능 정시전형의 경쟁이 더 낮았잖아요. 넓은 길로. 논술이 제일 좁은 길이죠. 그런데 논술을 안 할 수 없어.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어서 역사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좁은 길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도 내신 공부 열심히 하면 넓은 길, 교과나 학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할 말. 입시는 우리가 입시라고 하는 게 컨설팅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입시는요. 실력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수능 때. 가서 최고의 점수를 맞아와. 그럼 최선의 원서를 써줄게. 근데 네가 점수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원서를 쓸 수는 없잖아. 가끔가다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얘 이 점수 갖고 저기 뭐 수도권 대학 갈 수 있는 애를 점수를 들고 와서 이걸로 어디 제가 막 중대 이상의 대학 펑크난 데 하나 찾아달라고. 제가 그럴 때 그런 말씀 드리죠. 어머니 미아리가 있어요. 지금도 미아리에 많이 있나요? 점집이? 그건 저희의 영역이 아니에요. 점집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실력을 올리는 게 우선입니다. 입시를 어떻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라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저희가 2부 순서 있는데요. 저희 부원장님 진행한 2부 순서 저희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설명이 있을 거예요. 한 2, 30분 정도 할 건데 좀 꼭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일어나시면 제가 너무 길게 더 욕먹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